오빠, 관 밀봉은 언제 끝난대? 서류 넘기려면 시간 없어. 시어머니가 누워 계신 영안실 바로 위층. 자식들은 슬퍼하기는커녕 어머니의 건물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돌아선 그 차가운 곳에서 그것을 막은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원이, 제 손 느껴지세요? 고졸 며느리 강지원. 그녀는 어떻게 시어머니를 살려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끝까지 버텨냈을까요? 지금 그 처절하고도 통쾌한 밥상을 차려드립니다.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우리들의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형광등 하나가 가늘게 떨리는 지하 영안실은 한여름인데도 냉기가 뼈까지 스쳤습니다. 하얀 타일 벽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고 어디선가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톡톡 쏘았죠. 스테인리스 안치대 위에 하얀 천을 덮은 시어머니 최말순 여사가 누워 있었고 그 옆에 며느리 강지원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내일 입관식에 입힐 명주 수의를 두 팔에 가지런히 펼쳐든 지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직원이 서류를 가지러 위층에 올라간 뒤였습니다. 위층 빈소는 이 지하와 딴 세상이었죠. 국화꽃 향이 진하게 퍼지는 넓은 빈소에서 지금쯤 남편 박정민은 검은 완장을 매만지며 조문객들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고 있을 것이고 신우이 박유진은 휴지를 코에 대고 어깨를 들썩이며 거짓 울음을 짜내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수의를 가져오라는 심부름은 박정민이 지원에게 턱짓 한 번으로 떠넘긴 것이었어요. 장례식장에 온 뒤로 지원이 맡은 일이란 국밥 날라다 상 차리기, 조문객 신발 정리하기, 그리고 이렇게 아무도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는 지하 영안실 심부름이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그랬죠. 새벽 4시에 식당 불을 켜는 건 언제나 지원이었고 마지막에 불을 끄는 것도 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 친척들 앞에서 박정민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지원이는 집에서 좀 쉬어. 식당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원은 앞치마 끈을 매만지며 웃기만 했습니다. 진짜 속이 어땠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죠. 지원은 수의 옷깃을 여미다가 하얀 천을 조심스럽게 걷어 시어머니의 어깨 쪽을 드러냈습니다. 수의를 입히려면 어깨 폭을 맞춰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 순간 지원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목덜미 아래쪽으로 기괴하게 번진 푸른 반점이 형광등 불빛 아래 또렷하게 드러났어요. 지원의 콧등이 찡그러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피부에서 남편 박정민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다려 바치던 건강즙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올라왔죠. 이게 뭐야? 지원은 중얼거리며 손가락 2개를 시어머니의 목 옆에 가만히 갖다 댔습니다. 성교병원 보조원으로 일하던 시절 극심한 충격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들 곁을 지키던 기억이 머릿속을 세차게 두드렸죠. 심장이 완전히 멈춘 게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온몸의 반응이 사라진 채 깊이 가라앉은 상태. 그때 그 환자들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지원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확신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 손끝의 떨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멈추고 손가락 끝에 온 신경을 모았습니다. 아주 희미했지만 가늘고 느린 떨림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맥박이었어요.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플래시를 켰죠. 하얀 빗줄기가 시어머니의 감긴 눈꺼풀을 비추자 지원은 조심스럽게 눈꺼풀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동공이 미세하게 수축했어요.
어쩐지 이상했어. 지원이 이를 악물며 낮게 내뱉었습니다. 그 인간이 굳이 자기 단골 지인 의사를 집으로 불러서 급하게 사망 진단서를 끊게 하더라니. 처음부터 부검을 막고 완전 범죄를 칠 작정이었던 거야. 지원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위층으로 뛰어 올라가 박정민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지원은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 감정대로 움직이면 시어머니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지원은 수의를 다시 시어머니 위에 고르게 덮었습니다. 시어머니 곁을 지킬 것들을 챙기러 길 건너 식당 창고로 가야 했어요. 급한 마음에 영안실 철문을 밀고 복도로 나서는데 비상구 계단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 2개가 새어나왔습니다. 지원은 재빨리 소화기 뒤쪽 벽에 등을 바짝 붙이고 스마트폰 녹음 버튼을 눌렀죠. 심장이 귀 안에서 쿵쿵 울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버튼을 2번이나 잘못 누를 뻔했어요. 직원한테 돈 먹여놨어. 오늘 밤 안에 관 밀봉 끝내라고 했으니까. 박정민의 목소리는 체온이 없는 사람처럼 차가웠습니다. 목덜미에 반점 번진 거 봤지? 저게 부검대에 올라가면 끝이야. 유족이 너무 슬퍼서 더 이상 시신을 볼 수 없다. 이 핑계면 충분해. 박유진이 손톱을 물어뜯으며 물었습니다. 오빠, 그래서 건물은 언제 넘기는 거야? 내 몫은 확실한 거지? 발인 직후 바로 움직여. 기획부동산 데드라인 전에 서류만 넘기면 다 끝나. 박유진이 킥킥 웃음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평생 뚝배기 나르면서 억척떨어 모은 거 생각하면 좀 웃기지 않아? 냄새난다고 우리한텐 식당 근처도 못 오게 하더니 결국 그 돈 다 오빠랑 내 차지잖아. 박정민은 처음부터 손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결과만 기다렸죠. 하지만 그 계획에 치명적인 빈틈이 있다는 것을 박정민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지원은 녹음 버튼이 돌아가는 화면을 확인하고 소리 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 안쪽에서 비명이 치밀어 올랐지만 꿀꺽 삼켰어요. 2 남매가 계단을 올라가는 구둣발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벽에 등을 붙인 채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지원은 병원 뒷문을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길 건너 자신이 10년 넘게 새벽마다 불을 켜온 시어머니의 국밥 식당이 보였죠. 텅 빈 도로를 전력으로 달려 식당 뒷문을 열고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곁을 지킬 것들을 챙겼어요. 보온 담요와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선교 병원 시절 배운 것이 있었어요. 비슷한 증상의 환자가 스스로 회복되는 걸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깨어날 그 시간까지 체온을 지키고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지원이 할 수 있는 전부였고 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영안실로 돌아온 지원은 시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담요로 감싸주었어요. 그리고 그 손을 2 손으로 꼭 쥔 채 시어머니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볼을 타고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줄줄 흘러내렸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최말순 여사의 창백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가느다란 헛숨이 새어나오더니 신랄 같던 호흡이 1번, 2번 이어졌어요. 굳게 닫혀있던 눈꺼풀이 천천히 갈라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천천히 흔들리다가 눈물 범벅인 며느리의 얼굴 위에 멈추었죠. 어머니. 지원이 시어머니의 손을 2 손으로 꼭 감싸주며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저예요. 지원이요. 어머니, 제 목소리 들리세요?
최말순 여사의 입술이 실처럼 가늘게 벌어졌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른 입술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죠.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눈만 깜빡여 주세요. 제가 다 알아요. 지원이 시어머니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소매로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최말순 여사의 눈꺼풀이 천천히 한 번 내려갔다 올라왔어요. 그 한 번의 눈 깜빡임에 지원은 코끝이 시큰해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굳은 살 박인 손가락이 며느리의 손등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죠. 국밥 가마솥을 수십 년 저어온 손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뼈다귀 삶던 손, 손님 그릇을 쉴 새 없이 날랐던 손. 그 손이 지금 온 힘을 다해 며느리의 손가락을 잡으려 하고 있었어요. 지원은 그 떨리는 손가락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스마트폰을 시어머니의 귀에 바짝 대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박정민의 차가운 목소리, 박유진의 들뜬 목소리가 차가운 영안실 안에 퍼졌죠. 최말순 여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며 며느리의 손을 오물이 쥐었어요. 그 힘에서 지원은 시어머니의 살겠다는 의지를 읽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킬게요. 반드시요. 지원이 시어머니의 손등에 이마를 대며 나지막이 말했죠. 그때 영안실 철문이 열리며 서류 봉투를 든 직원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치대 위에서 눈을 뜨고 있는 시신, 그리고 그 옆에서 울먹이는 며느리를 본 직원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서류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종이가 흩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직원이 더듬거리며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죠. 지원이 직원 앞으로 달려가 두 무릎을 바닥에 꿇었습니다. 딱딱한 타일 바닥에 무릎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이건 먼저 들어보세요. 제발이요. 지원이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녹음 속 박정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관 밀봉을 지시하는 서늘한 음성, 건물 매각에 들뜬 신우이의 목소리가 좁은 영안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나도 저 사람한테 돈을 받았어요. 직원이 허탈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죠. 이걸 어떡하면 경찰에 알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원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된 얼굴로 직원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죠. 지금 경찰을 부르면 저 인간들이 증거부터 없앨 겁니다. 어머니는 차가운 부검대 위에서 진짜로 돌아가시게 돼요. 지원이 바닥에 이마를 찍었습니다. 타일 바닥의 냉기가 이마를 파고들었지만 지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제발 시간만 벌어주세요. 제가 반드시 어머니를 살리겠습니다. 직원은 한참 동안 얼굴을 감싼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벽에 기댄 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지원이 고개를 들어 직원의 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도 압니다. 선생님이 그 사람한테 돈을 받은 거요. 직원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하지만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안치대 위에 계신 분은 아직 살아계세요.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을 관에 넣어서 못을 박으면 그건 선생님도 같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선생님, 저와 함께 이 미친 짓을 끝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고개를 돌려 안치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천 사이로 최말순 여사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렸죠. 직원의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러면 어떡하란 겁니까? 관 안에 모래주머니를 넣어주세요. 무게만 맞추면 아무도 모릅니다.
비공개 입관이니까 뚜껑 열어볼 사람도 없어요. 직원이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지원은 무릎을 꿇은 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죠. 선생님, 저 위층에서 거짓 울음 짜내고 있는 인간들이 시킨 대로 관을 밀봉하면 선생님은 평생 그 무게를 안고 사셔야 합니다. 직원의 손이 멈췄어요. 한참을 서 있던 직원이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래주머니, 창고에 있습니다. 지원은 바닥에 이마를 한 번 더 짚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직원은 혼자 남은 영안실에서 관 속에 모래주머니를 차곡차곡 채웠습니다. 뚜껑을 덮고 못을 박는 망치 소리가 텅 빈 지하에 둔탁하게 울렸죠. 비공개 입관 요청서에 도장을 찍는 직원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지원은 영안실 복도 구석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지배인님, 저 지원이에요. 아이고, 실장님. 이 새벽에 무슨 일이십니까? 오 지배인의 목소리는 잠이 덜 깬 채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국밥집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오 지배인은 지원이 시집온 첫날부터 새벽마다 식당 불을 켜는 모습을 지켜봐 온 사람이었죠. 박정민이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며 사장 행세를 할 때도 진짜로 식당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오 지배인은 알고 있었어요. 지배인님, 지금 탑차 끌고 병원 지하 하역장으로 와주세요. 설명은 도착하시면 할게요. 실장님, 혹시 무슨 일 생기셨습니까?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어머니가 살아계세요. 전화기 너머로 오 지배인의 숨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지배인님, 자세한 건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오 지배인은 더 묻지 않았어요. 20년을 함께한 사람의 목소리에서 장난기는 한 톨도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지원은 전화를 끊고 영안실로 돌아왔습니다. 최말순 여사를 안치대에서 조심스럽게 일으켜 앉혔어요. 시어머니의 몸은 아직 힘이 없어서 지원의 어깨에 축 기댔습니다. 지원은 시어머니의 등을 한 손으로 받치며 복도에 세워둔 대형 세탁물 카트 앞으로 옮겼죠. 카트 바닥에 깨끗한 린넨을 깔고 그 위에 시어머니를 눕힌 뒤 페린넨으로 덮었습니다. 하얀 시트 사이로 시어머니의 손만 살짝 빠져나와 있었어요. 지원은 그 손을 조심스럽게 시트 안으로 넣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이에요. 지원은 마스크를 쓰고 카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화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 끝이 차가웠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원은 카트를 밀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3층 버튼을 누르자 철제 문이 느릿느릿 닫혔죠. 문이 열렸습니다. 지하 하역장은 콘크리트 벽에 형광등 하나가 겨우 버티고 있는 어둑한 공간이었어요. 카트를 밀고 나서는 순간 지원의 발이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었죠. 아니, 내일 발인 끝나자마자 바로 서류 들고 오라고. 박정민이었습니다. 불과 대여섯 걸음 앞에 박정민이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 서 있었어요. 지원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정민이 통화를 끊고 고개를 돌렸죠. 마스크를 쓴 지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빈소리 낸 세탁물 내리러 왔어요.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눌러 담았습니다. 박정민의 시선이 카트 위로 향했어요. 쌓인 린넨 더미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카트 안에서 최말순 여사가 기침을 참기 위해 자기 허벅지를 있는 힘껏 꼬집고 있었죠. 박정민이 카트 쪽으로 눈길을 한 번 줬어요. 바로 그때 오 지배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저 지금 빈소 음식물 버리러 왔는데 이거 좀 봐주십시오. 봉투가 터져서 야단났습니다. 오 지배인이 허둥지둥 탑차 뒷칸을 열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하역장 가득 퍼졌습니다. 박정민이 코를 틀어막으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 지독하네. 다른 데서 버려. 예. 죄송합니다. 오 지배인이 연신 허리를 굽히며 박정민의 시선을 카트에서 멀리 끌어당겼죠. 박정민은 미간을 찌푸린 채 하역장 출구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카트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박정민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지원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카트 손잡이를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죠. 오 지배인이 재빨리 다가와 카트 한쪽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실장님,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빨리 옮겨야 해요. 두 사람은 카트를 탑차 뒷칸에 싣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길 건너 국밥식당 뒷문으로 들어간 지원은 오 지배인과 함께 시어머니를 지하 골방으로 옮겼어요. 골방 입구에는 식당을 처음 열던 시절에 달아둔 두꺼운 방화문이 있었습니다. 세월에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졌지만 안쪽까지 철판을 덧댄 묵직한 문이었죠. 방화문 왼쪽 벽면에는 낡은 합판으로 막아둔 쪽문이 하나 더 있었어요. 식당 창고와 골방을 잇는 통로로 창업 초기 식자재를 옮길 때 쓰던 문이었습니다. 지원은 그쪽 문 자물쇠 상태를 손으로 훑어 확인하고 나서야 시어머니를 골방 안온돌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이불을 덮었어요. 어머니, 여기가 식당 지하 골방이에요. 따뜻하죠? 최말순 여사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돌 바닥에 온기가 차가워진 시어머니의 등을 천천히 데우고 있었죠. 몇 시간 뒤 골방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지원이 문을 열자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쓴 여자가 의료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과거 해외 선교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전문의였죠. 지원아, 환자 상태부터 보자. 전문의는 가방을 열고 최말순 여사의 맥박과 호흡을 살폈어요. 수액줄을 연결하고 체온과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처치했습니다. 전문의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죠. 생명에는 지장 없어. 장례 기간 동안 이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세팅해 놓을게. 지원이 전문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맙긴. 선교병원 시절에 네가 나한테 몇 번을 살려줬는데. 전문의가 짧게 웃으며 수액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골방 안이 조용해지자 최말순 여사가 지원의 손을 더듬어 잡았어요. 마른 입술이 달싹거리더니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원아. 지원이 시어머니의 얼굴 가까이 귀를 가져갔죠. 내가 그 애들을 잘못 키웠다. 정민이가 어릴 때부터 눈빛이 다른 걸 알면서도 핏줄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감싸기만 했어. 최말순 여사의 목소리가 가늘게 갈라졌어요. 너한테도 못되게만 굴었지. 고졸이라고 무시하고 식당 일만 시키고. 그런데 결국 이 못난 시엄이 살려준 건 내밖에 없구나. 지원은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최말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죠. 그놈들이 내 재산을 어떻게 하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볼 거다. 살아서 끝까지 지켜볼 거야. 최말순 여사가 지원의 손을 잡은 힘이 단단해졌어요. 지원은 시어머니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힌 채 골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죠.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 서로를 향한 굳은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 로비는 조문객들로 다시 북적거렸습니다. 굳게 못 박힌 관 앞에 놓인 국화꽃 사이로 향 연기가 피어올랐죠. 박정민은 검은 양복 단추를 매만지며 조문객들과 악수를 나누었고, 박유진은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조문객들이 효녀하며 박유진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지원은 빈소 한쪽에서 국밥 쟁반을 들고 조문객들 사이를 오가고 있었죠. 관 안에 모래주머니가 들어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 넓은 장례식장에서 지원뿐이었어요. 거진 눈물을 흘리는 남매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지원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거기 며느리 박유진이 손가락을 튕기며 지원을 불렀죠. 국밥이 왜 이렇게 미지근해?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 국밥도 제대로 못 끓이는 거야? 펄펄 끓는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지만 박유진은 생트러블을 잡고 있었습니다. 식었으면 말로 해. 사람 치지 말고 다시 데워다 줄 테니까. 지원이 고개를 숙이며 쟁반을 돌려잡는 순간 박유진이 쟁반 모서리를 손등으로 탁 쳐올렸어요. 뜨거운 국물이 지원의 손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사기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죠. 아이고, 이것 봐. 이렇게 허술하니까 시어머니한테 맨날 구박받은 거야. 박유진이 조문객들을 향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오빠가 저런 애를 데려와서 어머니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몰라요. 조문객 몇 명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 시선이 지원에게 향했죠. 지원은 국물에 데어 벌겋게 부풀어 오른 손등을 앞치마에 꾹 눌렀어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바닥에 엎질러진 국밥을 걸레로 닦아내는 지원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빈 쟁반을 들고 주방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복도에 들어서자 지원은 벽에 등을 기대고 대인 손등을 꽉 쥐었어요.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지원은 부풀어 오른 손등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주방으로 향했죠. 장례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조문객이 모두 빠져나간 뒤 식당 1층에 불이 켜졌어요. 박정민과 박유진이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도장이 어딨는지 알아? 박정민이 사무실 책상 서랍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물었죠. 몰라. 엄마가 그런 거 알려준 적이 있어야지. 박유진이 캐비닛 문을 활짝 열며 대답했어요.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박정민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함을 통째로 뒤집었죠. 영수증 묶음, 식당 장부, 거래처 명함이 바닥에 뒤섞였어요. 박유진은 벽에 걸린 액자 뒤쪽을 뒤지고 찬장 안그릇 사이사이를 헤집었습니다. 조용하던 사무실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죠. 그 소리가 바닥을 타고 지하 골방까지 내려왔어요. 천장에 뚫린 낡은 환풍구는 1층 사무실 바닥과 바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최말순 여사의 눈이 번쩍 떠졌죠. 서랍 부딪히는 소리, 서류 찢기는 소리, 그리고 자식들의 목소리가 녹슨 환풍구 틈새로 고스란히 흘러내렸어요. 찾았다. 박정민의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엄마 인감이야. 책상 맨 아래 서랍에 테이프로 붙여놨더라. 박유진이 헐레벌떡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진짜네. 오빠, 이거면 되는 거지? 이것만 있으면 서류는 문제 없어. 박정민이 스마트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상대가 받았습니다. 나야. 도장 확보했어. 발인 끝나자마자 명예 넘길 테니까 잔금 준비해놔.
서늘한 목소리가 환풍구를 통해 골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죠. 아, 그리고 식당 건물도 같이 넘길 거야. 매각 목록에 추가해. 골방 안에서 최말순 여사의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전문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수액줄을 살폈습니다. 발인 직후에 바로 움직여. 하루라도 늦으면 안 돼. 전화를 끄는 박정민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골방 안 최말순 여사는 그 목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이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이 자신의 장례식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박유진이 어깨를 으쓱하며 물었어요. 그런데 오빠 엄마 국밥집도 넘기는 거야? 여기 매출 꽤 되지 않아? 매출이 뭔 소용이야? 건물제로 넘겨야 금액이 커지지. 박정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차피 엄마 혼자 벌어서 뭐 했어? 새벽부터 밤까지 국밥 말아봐야 저 꼴인데. 박유진이 킥킥 웃으며 맞장구를 쳤죠. 맞아. 그 나이에 앞치마 두르고 가마솥 저으면서 뭐가 좋다고. 차라리 진작 물려주고 편하게 사시지. 물려주기는. 신탁이니 뭐니 하면서 꽁꽁 묶어놓고 자식한테는 한 푼도 안 주려고 했잖아. 박정민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실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환풍구 아래 골방 바닥에 누운 최말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손으로 이불깃을 움켜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입술을 깨물어 소리를 삼켰지만 어깨가 잔잔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최말순 여사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정민이가 초등학교 때였죠. 동네 고양이 한 마리가 식당 앞에서 죽어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었는데 정민이는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아들의 눈빛을 보고 최말순 여사는 등골이 서늘해졌죠. 그때 알아봤어야 했어요. 하지만 핏줄이었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감쌌습니다. 눈빛이 이상해도 말이 차가워도 언젠가 나아지겠지 하며 눈을 감았죠. 후계자 자리를 미루고 재산을 신탁에 묶은 것은 마지막 남은 어미의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어선이 아들의 방아쇠를 당긴 거였어요. 최말순 여사는 소리 없이 흙바닥을 손톱으로 긁었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끼어 손끝이 까졌지만 아픔은 느끼지 못했죠. 가슴 안쪽에서 올라오는 통증이 손끝의 아픔 따위는 삼켜버렸어요. 1층에서 사무실 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식당이 다시 적막해졌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식당 밖 골목에서 낮은 기척이 들렸어요. 오 지배인이 식당 뒷문 옆 골목 어귀에 짐 더미를 쌓아놓은 척 자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박정민이 식당 쪽으로 다시 올 경우를 대비해 지원이 골방으로 내려가기 전에 미리 부탁해둔 것이었죠. 지하 계단을 내려오는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골방 문이 살그머니 열리며 국밥 들통을 아는 지원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통 안에는 보온병과 약봉지가 숨겨져 있었죠. 어머니, 저예요. 지원이 들통을 내려놓고 골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환풍구 바로 아래 바닥에 시어머니가 이불을 끌어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죠. 지원은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인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손톱 밑에 흙이 끼어 있는 것을 보고 지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 들으셨죠? 최말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키운 자식들이 저런 소리를 하더라. 내 평생을 한 번도 안 쉬고 새벽마다 가마솥 앞에 섰던 이 늙은이를
최말순 여사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지원이 앞치마 자락으로 시어머니의 눈물을 조용히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지금 울면 몸에 안 좋아요. 지원아. 최말순 여사가 며느리의 손등을 쓰다듬었죠. 거칠고 갈라진 손바닥이 며느리의 부드러운 손등 위를 천천히 오갔어요.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다. 고졸이라고 무시하고 네가 새벽마다 식당 지키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정민이가 너 구박할 때도 눈 감았어.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 얘긴 나중에 하세요. 아니야, 지금 해야 해. 최말순 여사가 지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영안실에 누워있을 때 내 손 잡아준 건 내 하나뿐이었다. 그거면 됐어.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최말순 여사가 며느리의 귀에 입을 바짝 대고 속삭였어요. 본가 안방 장롱 뒤에 금고가 있다. 비밀번호는 최말순 여사가 네 자리 숫자를 또박또박 말했죠. 금괴하고 폐물이 들어있어. 정민이가 손대기 전에 네가 먼저 빼돌려야 한다. 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지킬게요. 최말순 여사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1층에서 식당 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사무실에서 차 키를 떨어뜨린 박정민이 혹시나 하고 지하 계단 쪽까지 찾아 내려오는 발소리였죠. 뚜벅뚜벅 무거운 발소리가 지하 계단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원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재빨리 보온병과 약봉지를 들통 안에 밀어넣고 이불 밑으로 숨겼습니다. 전문의가 수액 챔버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조차 문 너머로 들릴까봐 수액 조절기를 꽉 틀어쥐었죠. 지원은 골방문에 등을 바짝 붙이고 숨을 죽였어요. 발소리가 지하 계단을 한 칸, 두 칸 내려왔습니다. 골방 안에 있는 세 사람 모두 숨도 쉬지 못했죠. 쿵! 박정민이 지하에 내려서는 소리가 났어요. 뚜벅뚜벅 골방 문 앞까지 다가온 발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덜컹! 문 손잡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는 소리가 울렸죠. 지원은 등 뒤로 전해지는 문이 진동해 이를 악물었어요.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판이 덧대어진 낡은 방화문이 박정민의 힘을 버텨냈죠. 덜컹, 덜컹. 박정민이 문 손잡이를 두 번 더 잡아당겼어요. 문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방 안에 미세한 고깃국 냄새가 스며 있었죠. 지원이 들통에 숨겨 가져온 국밥의 잔향이었어요. 문 앞에 선 박정민이 코를 킁킁거리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야, 이 냄새. 지원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전문의가 지원의 팔을 잡으며 눈짓으로 침착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밖에서 오지배인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죠. 사장님, 사장님 차가 빈소 앞을 막고 있어요. 운구차 들어와야 하는데 좀 빼주셔야 합니다. 박정민의 발소리가 멈추었어요. 혀를 차는 소리가 나더니 발걸음이 계단 위로 향했습니다. 뚜벅뚜벅 한 칸, 두 칸. 1층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지원은 문에 기댄 채 바닥으로 스르르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풀려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전문의가 지원의 어깨를 잡아주었죠. 괜찮아, 지원아. 갔어. 지원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골방 안에 긴장이 풀린 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장례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정민은 검은 정장 바지에 주름 하나 없이 다려입고 서류 봉투를 옆구리에 단단히 끼운 채 은행 유리문을 밀어 열었어요. 박유진이 그 뒤를 바짝 따라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조문객 앞에서 짜내던 슬픔의 흔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선글라스 너머로 창구 직원들을 훑어보는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명의 부동산 처분건입니다. 위임장이랑 인감 다 챙겨왔습니다. 박정민이 서류 봉투를 창구 위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직원이 서류를 펼쳐 꼼꼼히 들여다보다가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박유진이 박정민의 팔을 살짝 건드렸어요. 오빠 문제 없는 거지? 조용히 해. 박정민이 눈도 돌리지 않고 짧게 잘랐습니다. 창구 안쪽에서 직원 두세 명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수군거렸어요. 박정민은 양복 소매를 가다듬으며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발인까지 남은 시간이 머릿속에서 초 단위로 흘렀어요. 지점장실 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굳은 얼굴이었어요. 두 사람 앞에 서서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저희가 처리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정민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무슨 소립니까? 서류 다 갖춰왔는데요. 확인은 했습니다만. 지점장이 서류를 박정민 쪽으로 조심스럽게 밀어내며 말을 이었어요. 최말순 여사께서 생전에 맺어두신 계약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사님의 모든 재산은 살아계실 때부터 제3자에게 관리를 맡겨둔 상태입니다. 여사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그 관리 권한이 지정하신 분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자녀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동의 없이는 팔거나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박정민의 입술이 일자로 굳었습니다. 그 지정된 사람이 누굽니까? 며느리 강지원 씨입니다. 순간 박유진이 창구를 향해 몸을 앞으로 들이밀었어요. 그게 말이 돼요? 며느리가 무슨 권리로 자식도 아닌 며느리한테 재산을 넘긴다고요? 창구 직원들이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지점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박유진을 달랬어요. 고객님, 목소리를 좀 낮춰주시겠습니까? 낮추라고요? 지금 낮출 상황이에요? 박유진의 목소리가 올라가자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정민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두 눈이 지점장을 향해 고정된 채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 계약 무효로 만들 방법은 없습니까?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지점장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박유진이 창구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 던졌습니다. 봉투가 창구 너머로 날아가 직원의 어깨에 부딪혔어요. 직원이 비명처럼 짧은 소리를 냈죠. 경비원 2명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요, 나. 박유진이 팔을 뿌리쳤어요. 결국 남매는 경비원에게 양팔을 잡힌 채 은행 유리문 밖으로 밀려나왔습니다. 인도 위에 선 박유진이 발을 굴렀어요. 어이가 없어서. 진짜로. 오빠, 이거 그냥 두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박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도 끝에 서서 스마트폰 화면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기획부동산 대표의 문자가 떠 있었어요. 발인 전까지 명의를 못 넘기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박정민은 그것을 읽고도 한 번 더 읽어야 했어요. 차가운 아침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평생 어떤 상황에서도 다음 수를 먼저 계산해왔던 박정민의 머릿속이 처음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박정민은 지원을 찾았습니다. 빈소 한쪽 탕비실에서 종이컵에 물을 따르고 있던 지원이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어요. 박정민이 탕비실 문을 닫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두 사람만 남겨졌죠. 아! 박정민이 한 발 다가서며 불렀어요.
지원은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신탁 설정. 네가 꼬드긴 거지? 무슨 말이에요? 모르는 척하지 마. 어머니 살아계실 때부터 귀에 대고 속삭인 거잖아. 고졸짜리가 어디서 그런 꾀를 냈는지. 박정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낮아짐이 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탕비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지원의 등줄기를 식힌 건 그 바람이 아니었어요. 지원의 발 뒤꿈치가 개수대에 닿았습니다. 더 물러설 곳이 없었죠. 하지만 지원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두 눈을 들어 박정민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된 겁니다. 돌아가신 분 뜻을 어떻게 알아? 알 수 있어요. 어머니가 새벽마다 저랑 나란히 가마솥 앞에 서셨으니까요. 당신이 그깟 양복배 입고 사장 행세나 할 때 어머니 곁을 지킨 건 저였으니까요. 지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박정민의 얼굴 근육을 잠깐 굳게 만들었죠. 박정민은 아무 말 없이 지원의 어깨를 옆으로 밀치고 탕비실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지원은 개수대 모서리를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무릎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를 악물고 숨을 고른 뒤 지원은 대인 손등을 차가운 수돗물에 잠깐 댔다가 뗐습니다. 찬물이 손등을 훑고 내려갔지만 타들어가는 느낌은 가시지 않았어요. 지원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밑이 거뭇하게 내려앉아 있었죠. 장례식장에 온 뒤로 제대로 눈을 붙인 적이 없었어요. 밤마다 골방을 오가고 낮에는 쟁반을 들고 빈소를 누볐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지하 골방 온돌 바닥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온기가 아직 손바닥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지원은 앞치마 끈을 고쳐매고 스마트폰을 꺼내 오 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배인님, 본가로 먼저 가야 해요. 지금 바로요. 차 앞에 있습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오 지배인은 묻지 않았어요. 지원의 목소리만 듣고 뛰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20년을 한 식당에서 보낸 사람의 귀는 말보다 목소리를 먼저 읽었죠. 두 사람은 박정민보다 먼저 본가에 닿았어요. 지원이 현관을 열고 안방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양손으로 잡아 옆으로 밀었어요. 시멘트벽 안쪽에 작은 철제 금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지원은 숨을 한번 고르고 시어머니가 골방 어둠 속에서 귀에 대고 불러준 네 자리 숫자를 천천히 눌렀어요. 딸깍.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노란 금괴 세 덩이와 비닐에 꼼꼼히 쌓인 폐물 봉투들이 놓여 있었어요. 지원은 청가방을 펼쳐 금괴와 폐물을 하나하나 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새벽마다 국밥 한 그릇씩 팔아 수십 년에 걸쳐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뚝배기가 닳도록 국자를 저어온 손이 만들어낸 것들이었죠. 지원은 입술을 꾹 닫고 가방 끈을 여몄어요. 오 지배인이 가방을 받아들고 뒤란으로 나갔습니다. 장독대 옆에 서더니 창고 구석에 세워진 삽을 아무 말 없이 집어들었어요. 장독대 뒤쪽 흙바닥에 삼날을 꽂았습니다. 한 번, 두 번, 둔탁한 소리가 조용한 뒤란에 퍼졌죠. 지원이 다가와 무릎을 꿇고 구덩이 깊이를 손으로 가늠했어요. 지배인님, 제가 할게요. 놔두세요. 오 지배인이 짧게 말하고 다시 삽질을 이어갔습니다. 숨이 조금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시집 온 날부터 새벽 4시에 혼자 식당 불을 켜던 모습을 지켜봐 온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에 박정민이 손 하나 까딱 않고 사장 행세를 할 때 주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배수구를 뚫던 모습을 본 사람이었죠.
오 지배인은 그 모든 날이 억울하지 않도록 삽질 하나에 힘을 실었습니다. 구덩이가 깊어지자 지원이 청가방을 안에 내려놓았어요. 오 지배인이 흙을 덮었습니다. 장독을 다시 제자리로 밀어놓자 뒤라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두 사람이 대문을 나서는 순간 맞은편 골목에서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박정민이 문을 열고 내렸어요. 지원과 눈이 마주쳤죠. 박정민의 시선이 빈손으로 서 있는 오 지배인에게 갔다가 바지에 흙 묻은 손을 닦아내는 지원에게 돌아왔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어머니 제삿날 쓸 것들 챙기러요. 지원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박정민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어서 장롱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 서랍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고 텅 빈 안쪽을 확인했을 박정민의 숨소리가 현관 밖까지 들릴 것만 같았어요. 지원은 오 지배인과 함께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지만 지원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박정민의 이성이 금이 가기 시작한 건 그 텅 빈 금고를 마주한 순간부터였습니다. 위약금 압박이 날마다 쌓여오는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냉혹한 계산이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었어요. 장례 넷째 날 밤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빈소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조문객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진 뒤에야 지원은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찬장에서 빈 그릇 몇 개를 꺼내 쟁반에 올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설거지통으로 그릇을 옮기러 가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앞치마 안쪽 깊숙이 지원은 서류 봉투 하나를 품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가계부와 낡은 노트였습니다. 골방 한쪽에 숨겨두었던 것들이었죠. 지원은 식당 불을 끄고 쟁반을 든 채 지하 계단을 내려갔어요. 계단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밟았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밤이었죠. 골방 쪽문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온돌 바닥의 온기가 먼저 발끝을 감쌌어요. 최말순 여사가 이불을 반쯤 걷고 앉아 있었습니다. 전문의가 오늘 낮에 다녀간 뒤로 기력이 조금 돌아온 참이었어요. 지원이 쟁반을 내려놓고 앞치마 안쪽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가져왔어요. 최말순 여사의 눈이 봉투 위에 멈추었어요. 지원이 봉투 안에서 낡은 가계부를 꺼내 시어머니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세월에 닳아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가계부였어요. 최말순 여사의 손이 그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죠. 손가락 끝이 가계부 표지를 가만히 쓸었습니다. 최말순 여사가 가계부 첫 장을 넘겼습니다. 빛바랜 페이지 위에 빼곡하게 들어찬 숫자들이 보였어요. 콩나물 2봉지, 뼈다귀 1근, 참기름 1병. 작고 촘촘한 글씨로 채워진 수십 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수임란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비와서 손님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죠. 최말순 여사는 그 줄 위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비 오는 날 새벽에도 가마솥불을 켰던 날들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혼자 식당 문을 열고 육수를 끓이던 날들이었죠. 그 시절에는 정민이가 아직 어렸습니다. 유진이는 학교 준비물을 챙겨달라고 조잘거렸어요. 그 애들을 먹이고 입히려고 새벽마다 일어난 것이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최말순 여사는 가계부를 덮었어요. 눈을 꾹 감았다가 떴죠. 이걸 아직 갖고 있었구나. 최말순 여사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사무실 서랍 맨 안쪽에 넣어두신 거잖아요. 제가 청소하다가 발견하고 따로 챙겨뒀어요. 최말순 여사는 가계부를 손에 든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골방 안에 조용한 시간이 흘렀어요. 지원이 봉투에서 깨끗한 노트와 볼펜을 꺼내 시어머니 옆에 나란히 내려놓았죠. 어머니, 쓰실 수 있겠어요? 최말순 여사가 노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 지원의 손에서 볼펜을 받아들었어요. 손가락에 힘을 주는 것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볼펜 끝이 노트 위에 닿았죠. 최말순 여사는 천천히 써내려갔어요. 오늘 날짜를 먼저 적었습니다. 주소를 한자 또박또박 눌렀었죠.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평생 가마솥을 저어온 손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뜨거운 육수를 퍼온 손이었어요. 그 손이 이제 마지막 힘을 모아 자식들의 이름 대신 며느리의 이름 석자를 눌러 적었습니다. 모든 재산과 권리를 강지원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다 쓴 뒤 최말순 여사는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날인을 찍었습니다. 붉은 지문이 노트 위에 또렷하게 박혔어요. 지원이 유언장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죠. 어머니, 내일 순서 한 번 더 짚어볼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에서 터뜨릴 폭로의 순서를 낮은 목소리로 점검했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서고 녹음 파일을 언제 재생하고 경찰에는 어느 타이밍에 연락이 닿아야 하는지 지원이 하나씩 짚을 때마다 최말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골방 밖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굳은 약속이 서 있었죠. 최말순 여사가 지원의 손을 잡았어요. 수십 년을 국밥 가마솥 앞에서 굳어온 손이었습니다. 지원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죠. 말은 없었어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힌 채 골방 안에 따뜻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난 건 한참 뒤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이불 안에 눕히고 전문의에게 문자를 보낸 뒤 쪽문 자물쇠를 잠그고 1층 식자재 창고 쪽으로 올라왔어요. 지원은 창고로 나와 선반 위를 훑었습니다. 내일 아침 폭로 현장에서 재생해야 할 녹음 파일.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단단하게 조여들었습니다. 빨리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다급한 마음에 지원은 서둘러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지원의 팔꿈치가 선반 모서리에 툭 걸렸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스마트폰이 손에서 튕겨나갔어요. 지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스마트폰이 선반 아래 물통 안으로 빠져들어갔어요. 퐁당 하는 소리가 창고 안에 짧게 울렸습니다. 지원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물통 안에서 스마트폰을 건져냈어요. 차가운 물이 손목까지 적셨습니다. 화면을 켜려고 전원 버튼을 눌렀죠.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한 번 더 눌렀습니다. 화면은 까맣게 꺼진 채였어요. 지원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스마트폰을 두 손에 올려놓았어요. 이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지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비상구 계단 틈새에서 온몸을 벽에 바짝 붙인 채 손가락이 떨려 버튼을 두 번이나 잘못 누르면서도 담아낸 녹음이었어요. 박정민의 서늘한 목소리, 박유진의 들뜬 웃음소리, 내일 아침 장례식장 로비에 울려 퍼져야 할 그 소리가 지금 이 까만 화면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원은 이를 악물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옆면을 손톱으로 더듬어 분해했어요. 배터리를 빼내고 부품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그러고는 창고 선반 위를 훑었어요. 식자재들 사이에 묵직한 통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습기를 막으려고 쌓아둔 실리카겔 통이었어요. 지원은 통 하나를 열어 스마트폰 부품들을 하나하나 묻었습니다. 하얀 알갱이들이 부품을 덮었어요. 통 뚜껑을 닫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지원은 창고 바닥에 주저앉은 채 통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양손으로 꼭 감싸쥐었어요.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이었지만 지원은 그것을 생명줄처럼 꽉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살려낸 5일, 새벽마다 지하 계단을 오르내린 발걸음, 소름 끼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버텨낸 시간. 그 모든 것의 증거가 지금 이 통 안에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그것만 믿고 버텨야 했어요. 창고 불을 끄고 나오는데 선반 한쪽에 기대어 세워진 묵직한 쇠지렛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공사 자재였어요. 식당을 처음 열 때부터 창고 한쪽을 지키던 물건이었죠. 지원은 그것을 흘깃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시각 장례식장에서는 박정민의 스마트폰이 울리고 있었어요. 기획부동산 대표였습니다. 발인 전까지 명의를 넘기지 못하면 위약금 전액을 즉시 청구하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어요. 박정민은 통화를 끊고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내려놓은 것처럼 보였지만 테이블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박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당 건물, 그 지하 어딘가에 비자금이나 권리증이 숨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어머니가 수십 년을 지킨 건물이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있을 거라고 박정민은 확신했죠. 장례식장 문을 밀치고 나가는 박정민의 발걸음이 빨랐어요. 식당 1층 카운터가 넘어지는 소리가 지하까지 울렸습니다. 쿵, 쿵.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거칠고 무거웠어요. 골방 안에서 실리카겔통을 가슴에 안고 있던 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지원은 통을 내려놓고 골방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문고리를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 힘을 주었습니다. 등을 문에 바짝 붙이고 온몸의 무게를 문에 실었어요. 발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골방 문 바로 앞이었어요. 지원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속에서 쿵쿵 울렸죠. 문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발소리가 멀어지는가 싶었다가 다시 가까워졌어요. 주방 쪽으로 향하는 소리였습니다. 뭔가를 집어드는 소리가 났어요. 무겁고 단단한 쇠붙이가 타일 바닥에 긁히는 소리였죠. 끼기깃깃. 그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다시 골방 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원은 문고리를 더 세게 잡았어요. 손바닥이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문 너머의 침묵이 어떤 소리보다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발인을 앞둔 새벽이었습니다. 골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숨을 막았어요. 최말순 여사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전문의가 수액줄을 살피며 맥박을 짚었어요. 손끝에 전해지는 박동이 아까보다 빨라져 있었습니다. 호흡이 얕아지고 있어. 전문의가 지원에게 낮게 말했어요. 지원이 시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눈 뜨세요. 최말순 여사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어요. 위층에서 뭔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 또 쿵. 지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박정민이 아직 돌아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밤새 식당 안을 뒤지고 있는 것이었죠. 최말순 여사의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어요. 저 소리가 자기 아들이 내는 소리라는 걸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문의가 수액 속도를 조절하며 지원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지원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문 튼튼해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최말순 여사가 며느리의 손을 약하게 쥐었어요. 그 힘이 너무 가늘어서 지원은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쇳소리가 났습니다. 묵직하고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골방 문 자물쇠 쪽에서였습니다. 땅, 쇠지렛대가 자물쇠를 내리치는 소리였어요. 지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문의가 최말순 여사의 입을 막듯 손을 가져갔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땅, 땅, 내리치는 소리가 연달아 터졌어요. 골방 안 세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자물쇠가 버텼어요. 하지만 오래된 방화문의 녹슨 경첩이 문제였죠. 문 위쪽 모서리가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먼지가 떨어졌어요. 갈라진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죠. 지원은 문으로 달려갔어요. 문고리를 두 손으로 잡고 온몸을 문에 밀착시켰습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바닥을 밟았어요. 이 문이 열리면 안 됐습니다. 절대로 열리면 안 됐어요. 땅, 충격이 문을 타고 지원의 팔로 전해졌습니다. 이가 부딪혔어요. 갈라진 틈이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벌어졌죠. 그 틈 사이로 눈이 보였습니다. 박정민의 눈이었어요. 지원은 그 눈과 마주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수없이 보아온 눈이었어요. 밥상머리에서, 식당 카운터에서, 탕비실에서. 하지만 지금 이 눈은 달랐습니다. 이성이 빠져나간 자리에 차갑고 짐승 같은 빛만 남아 있었어요. 지원은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발끝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10년 넘게 새벽마다 이 식당 불을 켜왔습니다. 가마솥이 넘치면 맨손으로 불을 낮추고 배수구가 막히면 무릎을 꿇고 뚫었어요. 그 모든 날을 버텨온 몸이었습니다. 오늘 이 문 하나를 못 버틸 리 없었어요. 지원은 턱을 당기고 등을 곧게 폈습니다. 문 너머의 눈빛이 어떻든 지원의 눈은 꺼지지 않았어요. 비켜. 박정민의 목소리가 틈 사이로 새어 들어왔어요.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을 더 세게 밀었습니다. 쿵. 박정민이 어깨로 문을 들이받는 소리가 났어요. 지원의 등이 밀렸습니다. 발이 바닥을 긁었죠.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쿵, 쿵. 2번, 3번. 문 위쪽 갈라진 틈이 조금씩 넓어졌습니다. 틈 사이로 지하의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문 파편 하나가 떨어지며 지원의 이마를 스쳤습니다. 따끔했어요. 손끝으로 이마를 짚자 축축했죠. 피었습니다. 지원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다시 문고리를 잡았어요.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지원은 문에서 등을 떼지 않았습니다. 골방 안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전문의가 최말순 여사를 부축하다가 의료용 트레이를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쟁그랑 소리가 작지만 또렷하게 울렸어요. 문 너머에서 움직임이 멈추었습니다. 박정민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 느껴졌어요. 지원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전문의도 최말순 여사도 골방 앞 모두가 굳어버렸어요. 안에 누가 있어? 박정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물음이 아니었어요. 확인이었죠. 쇠지렛대가 다시 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자물쇠가 아니라 문짝 자체를 노리는 소리였죠. 문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지원의 등을 타고 진동이 올라왔어요. 골방 안 최말순 여사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전문의가 재빨리 옆에 붙었어요. 어깨를 잡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최말순 여사의 눈이 지원의 등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어요. 문에 등을 붙이고 버티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골방 안에서 시어머니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들이 저런 눈을 가진 줄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던 거였습니다. 그 무게가 지금 이 며느리의 등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최말순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리가 나오려는 것을 삼켰어요. 저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고졸이라는 말에 마음이 싸늘해졌던 기억이 났어요. 밥상머리에서 말수가 적다고 핀잔을 줬던 날도 떠올랐습니다. 식당 일을 당연하게 시키면서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죠. 그런데 지금 자기 아들이 휘두르는 쇠지렛대 앞에서 저 며느리가 등으로 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최말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흘렀죠. 전문의가 손수건을 건넸지만 최말순 여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은 닦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 눈물만큼은 끝까지 흘려야 할 것 같았죠. 쇠지렛대가 치켜 올라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거운 것이 공중에 뜨는 소리였어요. 지원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 문이 열리면 시어머니가 보입니다. 시어머니가 보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지원은 발 뒤꿈치를 바닥에 박았어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식당 밖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가 터졌습니다. 빵빵빵. 연달아 3번. 헤드라이트 불빛이 지하 창문 틈새로 비쳐 들어왔어요. 오 지배인의 승합차였습니다. 박정민의 움직임이 잠깐 멈추었어요. 그 찰나 식당 1층 문이 3개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내달렸어요. 오 지배인이었습니다. 지원에게 문자가 없자 새벽 내내 식당 골목 어귀에서 기다리던 오 지배인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뛰어들어온 것이었어요. 사장님, 오 지배인이 계단 아래에서 외쳤습니다. 박정민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오 지배인이 달려들어 박정민의 허리를 2팔로 껴안았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장님. 2 사람이 지하 바닥으로 뒹굴었습니다. 쇠지렛대가 손에서 떨어지며 바닥을 굴렀어요. 쨍그랑 소리가 지하에 울렸죠. 박정민이 오 지배인을 밀쳐내며 일어섰습니다. 오 지배인도 일어섰어요. 2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오 지배인의 숨이 거칠었어요. 나이가 있는 몸이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원을 어떻게 해왔는지 20년을 지켜본 사람이었으니까요. 박정민이 쇠지렛대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박유진이었어요. 박정민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야? 응구차 들어온대. 상주가 없으면 어떡해. 박정민의 눈이 골방문으로 향했다가 쇠지렛대로 갔다가 다시 스마트폰으로 돌아왔어요.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하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빛이 조금 전보다 밝아져 있었어요. 발인 운구 시간이 코앞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비운 채 여기 있다가는 상주 알리바이가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완벽한 범행을 설계해온 박정민에게 그것만은 허용할 수 없는 균열이었습니다. 박정민은 쇠지렛대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던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지하에 짧게 울리고 꺼졌어요. 지금 간다. 박정민이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오 지배인을 스치듯 지나쳐 계단을 올랐어요. 뚜벅뚜벅. 무거운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1층 문이 닫혔어요. 지하가 조용해졌습니다. 지원은 문에서 등을 뗐어요. 천천히 뒤로 물러나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마에서 흘러내린 것이 뺨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것을 닦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숨만 쉬었습니다.
오 지배인이 계단을 내려와 지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실장님, 이마가 괜찮아요. 지원이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오 지배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지원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낡고 다른 손수건이었습니다. 오 지배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20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지원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새벽에 골목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말 한마디 없이 승합차를 몰고 달려왔다는 걸,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지원은 손수건을 이마에 대며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오 지배인은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요. 골방 문이 살그머니 열렸어요. 전문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최말순 여사님 호흡 안정됐어. 지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제야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는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흘렀죠. 지원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누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정민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지원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 지배인이 지원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지원은 비틀거리며 골방 문을 열었습니다. 골방 안은 캄캄했어요. 전문의가 비상용 랜턴 하나를 켜두었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구석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최말순 여사가 이불 속에서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지원은 달려가 시어머니를 두 팔로 감쌌습니다. 등에서 뼈가 느껴졌어요. 5일 사이에 이렇게 여위였구나 싶었죠. 지원은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 시어머니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창백했어요. 입술색이 옅었죠. 하지만 눈은 떠 있었습니다. 그 눈이 며느리의 얼굴을 찾았어요. 어머니, 다 끝났어요. 갔어요. 이제 괜찮아요. 지원이 시어머니의 귀 가까이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최말순 여사의 입술이 달싹였어요.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고맙다 였어요. 지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시어머니의 손등 위로 떨어졌어요. 전문의가 재빨리 옆으로 들어왔습니다. 청진기를 귀에 꽂고 최말순 여사의 가슴에 댔어요. 수액줄을 확인하고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수액 속도를 세밀하게 조절하며 상태를 살폈어요. 손놀림이 빠르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봉사단 시절부터 수없이 반복해온 동작이었어요. 전문의는 말없이 움직였고 골방 안에는 랜턴 불빛과 수액이 떨어지는 소리만 있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최말순 여사의 가슴이 천천히 고르게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문의가 청진기를 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정됐어. 호흡 정상이야. 지원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입술 사이로 길고 긴 숨이 빠져나왔어요. 최말순 여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흐릿함이 거치고 또렷하고 단단한 눈빛이 돌아와 있었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지원은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왔다는 걸, 5일을 버텨낸 사람이 마지막 무대를 위해 눈을 뜬 것이었죠.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 쪽문으로 나갔어요. 선반 위에 올려둔 실리카겔통을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하얀 알갱이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부품들이 나왔습니다. 지원은 마른 천으로 부품 하나하나를 닦았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배터리를 끼우고 옆면을 조립했어요. 전원 버튼에 엄지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눈을 꼭 감았어요. 제발. 지원은 소리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선교단 시절 아프리카 오지에서 폭우에 젖은 의료 장비가 되살아나길 기다리던 밤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손을 모았었습니다. 그때도 기적이 일어났었죠.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지원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숨막히는 몇 초의 정적이 흘렀죠. 그때 화면 가장자리에서 빛이 스몄어요.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그러더니 화면이 켜졌습니다. 잠금 화면이 떴어요. 지원은 잠금을 풀었습니다. 녹음 앱을 열었어요.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맨 위에 있는 파일. 장례식장 첫날 밤 비상구 계단에서 담아낸 그 파일이었어요. 지원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정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직원한테 돈 먹여놨어. 오늘 밤 안에 관 밀봉 끝내라고 했으니까. 이어서 박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인 직후 바로 움직여. 기획 부동산 데드라인 전에 서류만 넘기면 다 끝나. 소리가 선명했어요. 잡음도 없었습니다. 5일 전 그 비상구 계단의 냄새와 서늘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쏟아졌어요. 5일이었습니다. 영안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던 순간부터 지하 골방을 오르내리던 밤들, 쟁반을 엎어도 묵묵히 바닥을 닦던 낮들, 박정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버텨낸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 파일 하나에 담겨 있었어요. 지원은 재생을 멈추고 오 지배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관할 경찰서 형사 반장에게 연락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오 지배인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이미 번호를 저장해 두었다는 내용이었죠. 지원은 짧게 웃었어요. 이 사람은 늘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골방으로 돌아오자 최말순 여사가 이불을 걷고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전문의가 등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달려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천천히요. 괜찮다. 최말순 여사가 짧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지만 단단했어요. 5일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몸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지원이 팔을 내밀었어요. 최말순 여사가 그 팔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두 발이 골방 바닥을 디뎠어요. 온돌 바닥의 온기가 발바닥을 감쌌죠. 최말순 여사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돌아와 있었어요. 수십 년을 시장 국밥집에서 혼자 버텨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지원이 스마트폰을 시어머니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다 준비됐어요, 어머니.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최말순 여사가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꼭 쥐었어요. 그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최말순 여사가 손을 들어 지원의 이마에 닿았어요. 어젯밤 파편에 긁힌 자리였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바닥이 며느리의 이마를 가만히 쓸었어요. 지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닿은 자리가 따뜻했어요. 쓰리던 것이 사그라지는 것 같았죠.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 손 한 번이 지난 세월의 모든 것을 담고 있었으니까요. 전문의가 검은색 정장을 골방 한쪽에서 꺼냈습니다. 지원이 시어머니를 도와 옷을 갈아입혔어요. 단추를 잠그고 옷깃을 여며드렸습니다. 최말순 여사는 거울도 없는 골방에서 손으로 머리를 매만졌어요. 수십 년을 새벽마다 국밥집 문을 열기 전에 하던 동작이었습니다. 어떤 날도 흐트러진 채로 가게 문을 연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오늘도 그랬어요. 골방 문 너머에서 오 지배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됐습니다. 지원이 앞치마를 풀었어요. 이마의 상처 위에 거즈를 붙이고 머리카락으로 가렸습니다. 거울을 볼 수 없었지만
지원은 옷매무새를 한번 다듬고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골방 문을 나섰습니다. 지원이 앞서 걷고 최말순 여사가 그 팔을 잡았어요. 지하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갔습니다. 계단 끝에서 식당 뒷문이 열렸어요.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5일 만에 햇빛이었어요. 최말순 여사가 발을 멈추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햇살을 받았어요. 지원도 함께 멈추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빛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고 5일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5지배인의 세단이 식당 뒷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5지배인이 뒷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차에 올랐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세단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차창을 가득 채웠죠. 최말순 여사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지나가는 시장 골목. 새벽부터 좌판을 펼친 상인들. 평생을 함께 살아온 거리였습니다. 지원은 앞을 보았어요. 손에 쥔 스마트폰이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5일 전 영안실에서 무릎을 꿇던 그 순간부터 이 아침을 위해 버텨온 것이었어요. 이제 다 왔습니다. 발인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로비는 이른 시간부터 조문객들로 가득 찼어요. 국화꽃 화환이 양쪽으로 늘어서고 향 연기가 천장까지 피어올랐습니다. 굳게 못 박힌 관이 단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 앞에서 박정민은 검은 완장을 매만지며 조문객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핏발이 서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것이 역력했죠. 하지만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기획부동산 위약금 압박이 턱 밑까지 차올랐어도 이 자리만큼은 완벽한 상주로 서 있어야 했어요. 박유진은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흰 손수건을 눈가에 댄 채 어깨를 들썩였어요. 조문객들이 효녀라며 등을 쓸어주었죠. 박유진은 그 손길을 받으며 더 크게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눈으로 소리만 짜내고 있었어요. 운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박정민이 직원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슬슬 운구 행렬을 출발시키라는 신호였습니다. 직원이 마이크를 집어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자동문이 열렸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로비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을 본 조문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경찰 2명이 양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두 사람이 걸어 들어왔어요. 박정민의 눈이 입구를 향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최말순 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강지원이었어요. 박정민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다리가 먼저 알았어요. 무릎이 꺾이며 그대로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관앞 화환을 잡으려 했지만 화환 대신 영정사진 액자를 건드렸어요.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유리가 깨졌습니다. 박유진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에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최말순 여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지원의 팔을 잡은 채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5일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서는 걸음이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등은 곧았어요. 수십 년을 새벽마다 가마솥 앞에 서온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최말순 여사가 단상 위에 올라섰어요. 로비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죠. 최말순 여사가 지원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원의 손등에는 뜨거운 국물에 대어 아직 가시지 않은 자국이 있었어요. 이마에는 거즈가 붙어 있었습니다. 최말순 여사는 그 손을 높이 치켜들었어요. 로비 앞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며느리가 나를 살렸습니다. 최말순 여사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내 자식들이 나를 죽이려 했어요. 재산을 빼앗으려고. 내가 죽은 줄 알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건물 팔아 돈 챙길 궁리를 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졌어요. 최말순 여사가 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뚜껑 위에 손을 얹었어요. 이 관 안에 제가 없습니다. 최말순 여사가 뚜껑을 들어 올렸어요. 관 안에 모래주머니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의 숨소리가 한꺼번에 터졌어요. 누군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친척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죠. 지원이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어요. 볼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박정민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한테 돈 먹여놨어. 오늘 밤 안에 관 밀봉 끝내라고 했으니까. 이어서 박유진의 목소리가 흘렀어요. 발인 직후 바로 움직여. 기획 부동산 데드라인 전에 서류만 넘기면 다 끝나. 그리고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로비가 터졌어요. 친척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랜 단골 조문객들이 남매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고함이 사방에서 터졌죠. 짐승만도 못한 놈들. 천벌을 받으련.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한 친척 하나가 남매를 향해 국화꽃을 집어던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박정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박유진은 무릎을 꿇은 채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박유진이 기어서 최말순 여사의 발 앞으로 다가왔어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엄마, 제발. 박정민도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벌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최말순 여사는 내려다보았어요. 바닥에 엎드린 두 사람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얼굴들을 처음 본 것이 언제였을까요? 정민이가 태어나던 날 새벽. 산통이 오는 와중에도 혼자 병원에 걸어 들어간 날. 유진이가 첫걸음을 떼던 날. 식당 주방에서 혼자 박수를 쳤던 날. 그 모든 날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최말순 여사가 손을 내렸습니다. 박유진이 잡은 바짓가랑이를 단호하게 쳐냈어요. 그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알면서도 품었다. 정민이 눈빛이 다른 걸 알면서도 핏줄이라고 감쌌어. 그게 내 죄다. 내가 너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최말순 여사는 가슴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남 앞에서 울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가마솥 앞에서 울고 손님들 앞에서는 웃어온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수십 명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남매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로비 안에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짧게 울렸어요. 박정민이 끌려가면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최말순 여사를 보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말순 여사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가 끊어졌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그때 직원이 형사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짧게 말했어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자진해서 진술하겠습니다. 최말순 여사는 법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원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식당 건물 등기권리증, 수십 년을 일구어온 국밥 브랜드 상표권, 그 모든 것을 강지원의 이름으로 옮기는 서류였습니다. 최말순 여사가 도장을 꺼내 서류 위에 또렷하게 찍었어요. 붉은 도장 자국이 하얀 서류 위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지원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최말순 여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래야 해. 이게 맞아.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국밥집은 그대로였어요. 새벽마다 육수 끓는 냄새가 골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주방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원이 세련된 조리복을 입고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국자로 육수를 한 번 떠서 맛을 보았어요. 간이 잘 맞았습니다. 뚝배기에 밥을 담고 육수를 가득 부었어요. 국자로 몇 번 토렴했습니다. 밥알이 육수를 머금으며 부드럽게 풀어졌어요. 고명을 얹고 뚝배기를 들었습니다. 최말순 여사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바깥으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지원이 뚝배기를 최말순 여사 앞에 내려놓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최말순 여사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모금 떴습니다. 천천히 맛을 보았어요. 눈을 감았다가 떴죠. 맛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어요. 수십 년을 이 자리에서 국밥을 끓여온 사람이 며느리의 국밥을 맛있다고 했습니다. 지원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식당 안으로 길게 들어왔어요. 그 빛이 두 사람 사이의 밥상 위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지원이 웃었어요. 화나지는 않았습니다. 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천천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최말순 여사도 웃었어요. 주름진 눈가가 부드럽게 접혔습니다. 핏줄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아니, 증명해냈습니다. 새벽마다 함께 불을 켜고 함께 불을 끄는 것으로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읽는 것으로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국밥집 유리문 너머로 오늘도 시장 골목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지원이 영안실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던 그 순간부터 골방문에 등을 기대고 버티던 그 새벽까지 끝까지 함께 걸어와 주셨군요. 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였다면 걷지 못했을 길이었어요. 여러분이 곁에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 손길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는 아직 들려드려야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억울하게 참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끝까지 버텨서 결국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